자, 마지막 에침 29-2호 에필로그 아직 못다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에침 29-2호에 제가 써놨던 그 글들이 이론이었다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무리로 설교할 이 내용은 실전편입니다. 실전편. 이론은 반드시 실전을 필요로 하지요. 실전 때문에 이론을 배우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금리 인상이 불러올 이 파국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삶의 실전에 큰 영향력을 미칠, 크다는 표현이 부족합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그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겁니다. 물론 제가 저희 신문사에 썼던 기사들 그리고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회복교회 카페를 통해서 드렸던 그 글들에 상당 부분 어떤 뉘앙스와 그 시나리오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흩어져 있던 정보를 제가 집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마치 비빔밥을 먹듯이 그동안 다른 별 얘기하지 맙시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이 설교 한 편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름할 수 있는 그런 다소 충격적인 설교가 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측과 예언에 대해서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보일러를 틀었더니 좀 덥네요. 예측과 예언에 대해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예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측을 합니다. 가령 우리 장효선 집사님 예를 좀 들게요. 우리 성화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안 합니다. 그렇게 한 10년 동안 열심히 성화가 공부 안 하고 맨날 나가서 놀고 말 안 듣고 그럽니다. 그리고 평소에 예를 들어서 시험 받아오는 어떤 그 점수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랬을 때 장유서 집사님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하, 성화가 이제 대학에 못 들어가겠구나. 절대로 성화는 서울대는 못 들어가겠구나. 여러분 이게 예언인가요? 지금 장유선 집사님은 신내림을 받아서 지금 예언한 건가요? 막 작두 타고 있나요? 와, 성화는 아니죠. 아닌 거 아시죠? 그냥 예측입니다. 성화가 어떻게 살았는지의 삶을 보면 바꿔 얘기합시다. 성화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시험 받아오는 곳마다 막 올백에 중학교 때부터 막 전교 안에 막 들고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쭉쭉 자랐다면 장유수 집사님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성화가 서울대를 들어가겠구나. 그거는 예언인가요? 역시 작두 타나요? 아니죠. 예측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려는 이 설교는요, 예언이 아닙니다. 저 작두 안 탑니다. 작두 못 합니다. 신내림? 그런 거 저 없습니다. 굳이 성령님 충만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도 성령이 없는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겁니다. 과거 한국 경제가 지내왔던 내용들, 기타 부채나 자영업의 몰락이나 너크래킹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았더니 그리고 세계 경제의 이 거시적인 흐름을 보았더니 아하, 이러면 큰일 나겠구나. 금리 인상이 왔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서 그러면 아주 이 한국 경제가 뭉개지겠구나.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겠구나. 라는 예측이지요. 저는 작두를 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점을 제가 확실히 좀 여러분들에게 인지를 시켜드리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역시 여전히 이 설교를 갖고 김 전사 또 시한부 부르짖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디까지 그렇게 이상한 꼬투리를 잡으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들의 일이겠죠. 그들이 해야 될 일일 겁니다.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예언이 아니다. 예언이 아닌 것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만 틀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틀립니다. 그러므로 비록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 설교가 충격적일 겁니다. 다소 충격적일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신뢰하셔서는 안 됩니다. 저는 거듭 반복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신내림 받아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예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오랜 시간 경제부 기자로 일했던 그리고 그쪽 분야에서 함께 했던 그리고 경제 관련 서적들을 통해서 제법 많은 공부를 통해서 집약된 어떤 것을 보았을 때, 아하, 이렇게 흘러가겠다. 금리 인상이 불러올 어떤 그 파국의 시나리오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겠다라는 것을 예측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두가 6분을 지났는데요. 조금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잡아먹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29-25 에필로그, 아직 못다한 이야기. 부제, 금리 인상이 불러올 파국의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에필로그에서 제가 뭘 여러분들과 다루려고 했냐면요. 이 대출에 대한 문제, 빚에 대한 문제를 다루려고 했습니다. 세 가지로 볼게요. 이 대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첫째, 각 나라의 부채 현황을 생각할 거고요. 두 번째, 정부 대출의 확대 정책들. 지금 우리 한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빚 내라, 빚 내서 집 사라. 이것뿐만 아니고 아시겠지만 회복교육 카페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알겠지만 대부업 광고가요. 하루에 3,000건이 나온답니다. 하루에 3,000건이. 놀랍죠? 케이블 TV를 통해서 대부업 광고가 3,000건이 나온답니다. 엄청나게 아이들까지 산화, 무도사, 배추도사시 이런 CM송을 따라할 정도로 아주 이 대출을 해주지 못해서 빚내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그런 나라가 한국이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 마지막 세 번째는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 이것이 불러올 파국 6가지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나라의 부채 현황은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회복교육 카페를 오셨어요. 부채라고 치시면요. 그 검색창에 부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가 뜰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기사가 있을 겁니다.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에 지금 치달았다. 심지어 G7이라는 나라들 거의 모두가 이 가계부채가 아주 심각하다. 심지어 복지강국 캐나다조차 오늘 제가 뉴스 올렸는데요. 복지강국 캐나다조차 가계부채가 GDP의 164%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지금 이 가계부채가 위험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 빚에 허덕이지 않는 나라가 없다. 국가재정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그런 일이 지금 뭔가 지금 이상한 일이 전 세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지금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짧게 넘어갈게요. 각 나라의 부채 현황에서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혹시 메모하시는 분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전 세계적인 부채, 한 번도 없던 일. 여러분 경제학이 200년 전에 등장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로부터 경제학이 태동이 난데요. 그 후로 이렇게 전 세계가 빚더미에 앉아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례적인 일이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나라 문제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버블이 진행되는 이 거품, 대출, 빚, 공화국이 진행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한국은 어떤가? 과연 정부의 정책은 어떤가? 정부는요. 지금 계속해서 저금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저금리의 실체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약 3가지 정도로 이게 왜 위험한지를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저금리가 왜 위험하냐면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매우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금리 인상은요, 거의 확정적입니다. 이렇게까지 각종 언론에서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시장에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굉장히 많이 지금 주입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금리 인상에 맞는 정책을 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1%대 금리 시대를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오면 무리하게 빚을 낸 가게들, 자영업자들, 한계 기업들은 훨씬 더 위험하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가 2% 정도 돼야지 우리나라의 자본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어쨌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처럼 유력한 시점에서 도리어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자, 왜 인하했습니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있었나요? 자, 제가 한국 정부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정말 제가 언론사 기자로서 어떤 인터뷰할 수 있는, 정부 관계자들과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기준금리 인하를 했을 때 효과가 있었냐고 묻고 싶습니다.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없는 걸 얘기하려면 저기 신자유주의부터 해가지고 케인주의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기니까요. 그냥 제가 결론만 얘기할게요. 지금까지 기준금리 인하 효과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저금리 정책을 쓰면서 금리를 낮추면서 일어난 결과는 뭡니까? 경제 살아났습니까?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금까지 기준금리를 2차례 인하한 결과는요, 가계부채의 폭증 외에 아무런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물론 거듭 반복하지만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뭐고, 그리고 케인주의의 폐해가 뭔지, 어떤 약점이 뭔지, 이런 것을 다 종합해야지, 그래서 금리 인하 효과가 없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나중에 특강 때 제가 별도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금리의 결과는 뭐냐? 지금까지 기준금리 2차례 인하의 결과는 뭐냐? 결론은 하나입니다. 결론은 버킹엄입니다가 아니고, 결론은 가계부채의 폭증뿐입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한국 경제의 이 침체의 근본 이유는 금리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신자유주의가 먹히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것은 2008년 때 이미 신자유주의는 쓰레기 정책이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증명이 됐습니다. 더 이상 이제 금리로 경기를 이렇게 살리고 하고 이런 전통적인 방법은요, 이제 맞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비전통적인 방법, 양적 완화를 한 겁니다. 어쨌든 이 말이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는, 다른 쪽으로 안 쓸게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한국 경제의 침체의 근본 이유는 저금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침체의 근본 이유는 뭡니까? 재벌 독식 구조, 대기업 수출 일변도,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으로 서민의 피를 빨아서 대기업에게 막 퍼주는, 그러면서 양극화 심해진 거, 또한 이 수출 산업의 경쟁력에 너크래킹 현상이 일어나면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 급속한 노령화, 그리고 노동 유연화로 인한 명태 급증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증가, 그에 따른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의 한계 상황, 이런 것들입니다. 금리가 아닙니다.
금리가 아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떤 이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한국 경제의 침체의 근본 원인입니다. 근데 이걸 놔두고 금리로 막 왔다 갔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먹힙니까? 안 먹히죠. 안 먹히죠. 결국 여러분, 한국 경제가 침체된 근본 이유를 찾으려면, 예,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돈이 비었기 때문입니다. 왜 호주머니에 돈이 비었습니까? 여러분 왜 돈이 없습니까? 우리가 왜 돈이 없습니까? 예, 빚을 낼 대로 이빠이 내가지고, 이빠이 안 되는데, 빚을 낼 대로 엄청나게 내가지고, 그걸로, 예, 부동산 샀기 때문입니다. 답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 이 근본 원인을 치유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막 비대 허덕여가지고, 죽을 둥 말둥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부는 더 오히려 금리 낮춰줄게. 집사. 야, 전세금 매매가 대비 90%잖아. 그렇게 살 필요 뭐 있어, 집사. 이렇게 등 떠밀려서 집을 사게 만드는. 그렇게 건설 경기를 떠받치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과 같으냐? 국민들에게, 야, 너 빨리 빚지고 죽어버려. 너 빨리 빚지고 한강물 가서 뛰어내려 죽어버려. 지금 정부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이, 이거 한번 나와야 되는데, 이거, 그럴 수가 없네. 제가 밤에는 조금 이렇게 감성적으로 변해가지고, 나와야 될 타이밍이 이게 탁탁 놓치네요. 아시죠, 여러분? 제가 뒷말 아실 겁니다. 네. 여러분이 아시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경기 침체의 근본 원인은 놔두고,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암의 발병 원인을 발본색원해야 돼요. 근데 암 때문에 피부에 피부병이 났어요. 병원 갔더니 의사가 피부병만 치료해요. 그리고 다 나았대요. 집에 돌아와 3일 지났더니 피부병이 더 심해졌어요. 알고 봤더니 암이었어요. 그 암을 치료해야지 피부병이 나아요.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안에 있는 어떻게 하면 이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줄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이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지 한국 경제가 살아요. 이게 원인이라고요. 병의 원인을 발본색원해야 된다고요. 근데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오히려 마약을 투약하고 있어요. 이미 죽어가는 사람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정부의 정책, 이번에 나온 저금리의 실체예요.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의 실체라고요. 그걸 언론이 받아서 야 이제 정부가 저금리 했더니 정부 정책 때문에 살아나고 있다라고 지금 정부의 나팔수가 돼서 떠드는 거예요. 언론 나빠요. 아주 나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언론 기자들이 그러면 안 돼요. 진실을 얘기해야지.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처럼 이렇게 이 저금리의 실체가 너무나 안 좋다는 것이 명확한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전략이 정부가 국민들을 피 빨아먹고 정부가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이 전략이 그동안 누가 써오던 전략이냐? 바로 뉴월드 오더가 그 나라의 국민 그리고 그 나라 자체를 파괴하는 전형적인 방법이 바로 여러분이 방금 들은 이 저금리의 실체 전략이에요. 그 예를 들어 드릴게요. 과거 사례를 들어서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먼저 미국의 사례인데요. 1921년 미국의 농업이 불경기였습니다. 그런데 불경기가 오기 전에 미국의 농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튼튼했습니다. 농민들이 아주 돈도 많고요.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농업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유는 1920년도부터요. 20년 하반기부터 농민들에게 엄청난 신용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냥 막 돈 갖다 쓰라고 막 그랬습니다. 안전하다고. 그래서 농민들이 막 사다가요, 막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필요 없는 트랙터가 한 대면 되는데 막 세네 대씩 막 사버리고, 뭐 돈을 막 빌려주고 막 쓰니까. 그리고는요, 갑자기 대출을 쥐도 새도 모르게 회수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당시 통화위원회, 1891년 미국 은행가협회 당시 발언을 좀 볼게요. 이게 1913년 4월 29일 의회 기록이 남아있는 자료입니다.
미국 은행가협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849년 9월 1일 우리는 모든 대출의 연장을 중단할 것이다. 그날 우리의 돈을 회수할 것이다. 우리는 상환하지 않는 재산을 소유하고 경매에 붙일 것이다. 우리 스스로 정한 가격으로 미시시피강 서쪽 3분의 2에 달하는 농토와 동쪽의 거대한 토지를 얻을 것이다. 농민은 토지를 잃고 고용인이 될 것이다. 예, 이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이들의 전략입니다. 다시요, 1920년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 당시 농민들이 그로 인해서 1921년에 대규모로 파산했습니다. 그때 통합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 오원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920년대에 발생한 농민 파산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2008년 서브프라임도 똑같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이 오기 전에 미 연준은 그네들의 끈앞으로는요, 저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저금리로 인한 시중에 돈이 풀려서 그 돈으로 거품이 일어났고 거기에 미 정부가 부시가 기름을 붓고 은행들이 기름을 붓고 함께 으쌰으쌰 해가지고 결국 거품을 이따 심하게 키워가지고 뻥 터뜨린 거, 그래서 세계 경제를 아수자라고 만든 거, 그게 2008년 서브프라임의 진실이다, 본질이다.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글로써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처럼 저금리는 뭐냐? 저금리는 바로 거품을 키우고 한 방에 무너뜨리고자 하는 뉴월드의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이들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빚내게, 무조건 빚내게, 그리고 한순간 쥐도 새도 모르게 대출을 회수해버려. 그리고 파산시켜버려. 이게 이들의 전략입니다.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략을 한국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례도 똑같습니다. 1985년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 플라자 합의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으니까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때 미국이 일본에게 인위적으로 엔화 강세를 유도했습니다. 엔화 강세, 엔화 약세, 원화 강세, 원화 약세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엔화 강세 뭐냐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성경책이 있는데요. 이 성경책이 1달러입니다. 1달러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예전에는 엔화가 강세가 되기 전에는 이 1달러의 성경책을 사려면 100엔을 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엔화가 강세가 됐다는 것은 이 1달러짜리 성경책이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엔화가 강세가 됐다는 것은 예전에 100엔으로 이걸 샀다면 50엔만 줘도 이 1달러짜리 성경책을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원화 강세, 원화 약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1달러짜리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1달러입니다. 내가 이것을 사려면요, 1000원을 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원화가 강세가 되면 이 1달러짜리 성경을 사는데요, 500원만 주면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원화 강세, 원화 약세입니다. 아주 간단한 개념입니다. 경제학자들이 이걸 막 비비꼬고 환율 폭등, 환율 아닙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요, 인위적인 엔화 강세를 유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화 강세가 높다 보니까 한머니들이요, 이 투기 잡음이 일본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돈 가치가 높아지니까요, 밀려들었습니다. 이를 막으려고요, 일본이 인위적으로 저금리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만든 기폭제였습니다. 저금리로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과 부동산 이런 것에 들어갔고요, 투기가 극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당시요 놀라지 마십시오. 어떤 말이 있었냐면, 아실 겁니다. 아시는 분은 도쿄에 있는 땅을 팔면, 일본 전체 땅이 아닙니다. 도쿄에 있는 이 부동산 자산을 팔면 미국에는 모든 땅을 다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엄청난 투기가. 그때 이 엔화 주가가요. 그때 일본 주가가 4만 이랬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왜 지금 폭삭 망했죠? 지금 1만 어떻게 되죠? 우리 주식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 정도로 싸그리 망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지금도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아베노믹스라는 정말 기가 차지도 않는 그런 이상한
통화 정책까지 그 이상한 일본을 살리려는. 근데 결국 아베노미스는 일본을 살리는 게 아니고 일본을 더 죽이는 건데요. 어쨌든 자, 지금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걸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저금리가 뭘 불러왔냐? 저금리는요, 미국의 서브프라임을 불러왔고요. 그 서브프라임은 전 세계의 경제 붕괴를 갖고 왔고요. 그리고 일본은요, 일본의 저금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갖고 왔습니다. 저금리는 이처럼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은 저금리의 위험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저금리는요, 죄송하지만 그 나라 국민, 그리고 그 나라 경제를 갉아먹은 기생충 중에서도 아주 나쁜, 아주 악성 기생충입니다. 저금리는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저금리 정책이 바로 장기적인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빚내게 하는 정책이 바로 뉴월더더가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그러다 반복하지만 그 수법을 지금 한국 정부가 너무나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민들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그 정책을, 이 뉴월더가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 정책을 받아서 너무나 강력하게 지금 국민들에게 실시하고 있다. 이게 비단 박근혜 정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걸 막아야 될 책임 있는 야권은 뭐 하나요? 야당은 뭐 하나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도둑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 정치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대망의 금리 인상 파국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 저금리의 실체, 그리고 저금리가 불러온 파괴력들, 미국 경제, 서브프라임과 그리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배우셨습니다. 현재 이 저금리를 통해서 혹은 각 나라의 부채가 전 세계적인 유례가 없을 정도의 전 세계 부채가 버블이 한창이다. 더구나 지금 나라들이 뭐 유럽도 지금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주요 선진국들이 앞다퉈 저금리를 하고 돈을 풀고 사람들에게 빚을 내라 버블을 이렇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빚내라는 각 나라들의 연합국들의 정책 때문에 온 세계가 이렇게 지금 버블이 나고 빚을 짊어지고 사는 이때 만약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면, 물론 여기에도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불확실성이냐면요, 미국이 과연 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릴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자산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건 또 나중에, 그 얘기는 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우리나라의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당도하게 될 6가지의 폭탄은 무엇일까? 오늘의 핵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시아 신흥국의 위기가 올 것입니다. 아시듯 양적 완화로 엄청난 돈이 풀렸습니다. 그것이 신흥국들, 금리가 높은 곳을 쫓아가서 한머니들이, 헤지펀드들이 금리가 높은 곳을 사냥하듯 찾아가서요,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미국에서 빌려온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그걸 빼서 갚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아시아 신흥국들은요, 필연적인 위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그 자금들이, 양적 완화로 풀린 그 자금들이 그 나라에 가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라면 우리나라에 와서 주식과 부동산에 거품을 일으켰습니다. 거품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제는 좋지 않습니다. 기업들의 수익률은 형편없습니다.
삼성전자의 매출이 8%씩 막 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엄청 뜁니다. 그것은 바로 이 대규모 자금이 와서 일으킨 거품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람들의 삶은,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들어와 있는 자금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대략 우리나라의 증시에 약 400조 정도 외국 자본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중에 3분의 1만 빠져나가도 엄청날 겁니다. 따라서 그것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그런 신흥국들은 이 사람들의 그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자 더 줄 테니까 너 미국 금리 올리면 손해 얼마야? 그거 이상 보상해 줄게. 배상해 줄게. 금리 올려줄게. 수익 보존해 줄게. 그렇게 되면 금리가 오릅니다. 거듭반복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은, 실물이 안 좋은 상황에서 자산 거품만 올랐던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빚쟁이, 빚더미 위에 지금 놓여 있다는 말과 동의합니다. 빚은 금리가 오르면 필연적으로 위험한, 너무나 위험한. 이거 말이 뭐합니까? 여러분 지금 1억 대출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씩 갖고 있어요. 그런데 허덕여요. 지금 이런 전세가 이런 상황이라고요. 특히 신흥국들이 이런 상황이라고요. 근데 금리가 오르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내야 된다면, 아니 100만 원까지 안 가도 한 70만 원씩 내야 된다면, 20만 원을 더 내야 된다면 미치는 겁니다. 미치는 겁니다. 따라서 아시아 신흥국들의 위기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폭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제는요 연동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혼자 잘 된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면요 1997년 IMF 때 여러분 태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IMF의 위기는. 그게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 우리나라까지 온 겁니다. 이처럼 경제는 연동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은 1900년도보다 1997년도보다 지금은 훨씬 더 경제가 끈끈하게 서로서로 상호 연동돼 있다. 이 돈이 여기가 있고 저 돈이 저기가 있고 아랫돌 빼가지고 윗돌 개고 이렇게 막 짜집 끼고 어디가 얽혀 있는지 모를 정도로. 예를 들면 그리스의 부채에 프랑스 은행, 독일 은행 이런 주요 은행들의 익스포저가 막 뭉쳐져 있고 이런 예를 들면 이처럼 막 얽히고 설켜 있는 경제이다 보니까 아시아 신흥국의 위기가 찾아오면 필연적으로 한국도 그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지금 정부가 한국은 펀더멘탈이 다르다. 한국은 다른 아시아 신흥국들과 다르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논리입니다. 있을 수 없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1997년은 어떻게 해석하려고요? 네, 정말 정부 말 듣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정부 말 들으면 죽습니다. 이 진짜입니다. 진리입니다. 정부가 하라는 것과 반대로 가면 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저는 반정부주의자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실체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어쨌든 아시아 신흥국 위기가 첫 번째 오면 반드시 한국에도 위기가 올 것이다. 자, 두 번째 폭탄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부채 위기가 발발할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도 여러 번 했고 글에도 써놨지만 좋은 뉴스 신문사 가시면 그 글에도 제가 써놨지만 한국은 가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모두 다 빚더미 상태입니다. 특히 가계부채는요. 이미 그리스를 추월한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실질 가계부채는요. 전세금 합쳐고 2천조가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GDP는요, 1000조입니다. 지금 1300 이렇게 되는데요. 그냥 1000조라고 해야 됩니다. 가계부채만 해도요, GDP의 2배가 넘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줄 아십니까? 더 이상 국민들은 빚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기업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빚더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반드시 부채 위기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폭탄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연동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부채 위기가 발발하면 어떻게 되냐?
가계, 기업, 정부를 통틀어 모두에게서 이 부채 위기가 발발하면요. 우리나라 신용 등급이 강등될 수 있습니다.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요. 여러분 외국 자본이 그냥 다 빠져나갑니다. IMF 때를 보십시오. IMF 때. S&P가 하루 만에 우리 신용 등급을 아주 그냥 똥으로 만드니까 자본이 싹 빠져나와가지고 우리 IMF 맞은 겁니다. 얘네들이 신용 등급을 강등하지만 않았어도요. 우리 IMF 안 맞았습니다. 그 당시 가계 괜찮았거든요. 정부 괜찮았거든요. 그 결과, 그 IMF 결과 우리가 지금 요명한 요꼴이 됐습니다. 힘들게 살게 됐습니다. 이처럼 부채 위기가 발발하면 기업이 위험하고 그리고 정부가 위험하고 가계가 위험하게 되면 얘네들은 반드시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강등해버립니다. 이거는 거의 필연입니다. 그럼 외국 돈은 다 빠져나가고 빠져나가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이자를 훨씬 더 많은 금리를 훨씬 더 높은 이율의 금리를 제시해야지만 합니다. 그러면 IMF 이상 가는 고금리 시대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 빌려서 50만 원씩 대출금 갖고 있으면요. 이걸 200만 원씩도 갚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이자를. 그리 될 수 있습니다. 제2의 IMF가 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수가 침체합니다. 내수가 엄청나게 쭈그러듭니다. 내수 침체는 곧 누구의 몰락을 불러옵니까? 말해 뭐합니까? 자영업자의 몰락을 필연적으로 불러옵니다. 내수는 우리끼리 먹고 사는 겁니다. 이 나라 안에서. 한국 안에서. 근데 한국 안에서 뭘 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자영업 합니다. OECD 2배가 넘는 자영업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내수가 침체되면 사람들이 돈을 못 쓰고 막 빚 갚느라고 막 허덕이고 고금리 때문에 막 허리 휘고 막 허리 두드리고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킨집 되겠습니까? 여러분 실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치킨집을 기준으로 치킨집이 월급을 받는 사람들만큼 한 달 수입을 가져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요. 일주일에 닭을 2번씩 시켜 먹어야 됩니다. 그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낸 통계는 아니지만 이 관련된 전문가가 낸 통계지만 그래야지만 이 닭집을 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월급을 받는 사람들만큼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순수익을. 그만큼 우리나라에 닭집이 많습니다. 명태당한 사람들 다 닭집 차린 겁니다. 다 커피숍 차리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주일에 2번씩 닭을 시켜 먹어야지 이 자영업자들이 살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의 신흥위기로 촉발된 부채 위기 그리고 이어지는 신용등급의 강등 그로 인한 내수 침체가 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닭을 사 먹을까요? 여러분 닭 사 먹고 싶어요? 닭 사 먹을 돈이 어딨어요? 지금 당장 은행이 이자를 내지 않으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무슨 닭을 사 먹겠어요? 무슨 소비를 하겠어요? 무슨 하이마트 가가지고 전자제품을 사겠어요? 무슨 컴퓨터를 바꾸겠어요? 무슨 아이들 학원을 보내겠어요? 그냥 집에서 대충 있는 거 김치 쪼가리 하나에다가 물 말아서 밥 먹는 거죠. 외식을 어떻게 해요? 무슨 돈으로 외식을 하겠어요? 당장 이자를 은행이 안 내면 길바닥에 나앉겠어요. 토끼 같은 자식들이 여우 같은 마누라가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어르신들이 당장 우리가 지금 길바닥에 남게 생겼는데 여러분 소비도 집값 낼 거 내고 이자 낼 거 내고 월세인 사람은 월세 낼 거 내고 이렇게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그중에서 특히 이 집에 대한 안정감이 있을 때 소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더군다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이 불러올 그 폭탄의 연쇄적인 효과는 반드시 우리에게 내수 침체를 갖고 오고 그러면 반드시 자영업은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영업이 몰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가계부채의 50%가 자영업입니다. 가계부채의 50%가 자영업이라고요. 근데 자영업이 몰락하면 이 자영업자들이 은행에 대출받아가지고 그 대출받은 돈으로 닭집 차린 겁니다. 내수가 쪼그라들었어요. 자영업이 몰락했어요. 이자 내야 되는데 이자를 못 내요. 그냥 엎어져요. 그러면 자영업이 연쇄적으로 쭉 줄도산하면 여러분 가계부채는 그냥 폭발합니다. 가계부채 2천조입니다. 2천조. 그 폭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거지 되는 겁니다. 그냥 거지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요. 좀비 기업들이 부도를 맞게 될 것입니다. 지금 상장사 기준으로 약 30% 이상이 좀비 기업입니다. 좀비 기업이란 알죠? 예,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간신히 이자만 갚는 상장 기업은 60%입니다. 간신히 이자만 갚는 기업이 상장사 기준으로 장외 시장까지 합치면 여러분 기업들 지금 삼성전자 보십시오. 현대중공업 보십시오. 구조조정 들어가는 거 보십시오. 보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지금 다 치는 겁니다. 가지들 치는 겁니다. 지들 살겠다고. 어쨌든 이렇게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지금 간신히 저금리이기 때문에 저금리라서 버텨나가는 이런 좀비 기업들이 팍팍 넘어질 겁니다. 여기저기서 구조조정 바람이 불 겁니다. 상장사 거의 한 80% 이상, 아니, 죄송합니다. 거의 90% 이상의 기업들에게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저의 예상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구조조정된 사람들, 거기서 직장을 잘린 사람들, 대거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그 중에 절대 다수가 자영업으로 진출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더 자영업은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가계부채는 폭발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이처럼 아시아 신흥국의 위기, 그리고 부채 위기의 발발, 신용 등급의 강등, 내수 침체에 의한 자영업의 몰락, 좀비 기도의 부도와 구조조정, 구조조정에서 나온 사람들 자영업 진출하고, 자영업은 또 몰락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총체적으로 어디가 이 도화선을 어디가 무너질 수 있는 이것들이 다 시한폭탄이냐면 바로 은행의 부실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의 부실. 거듭 반복하지만 우리들의 목줄은 지금 은행이 치고 있습니다. 은행이 방 빼, 그럼 빼야 됩니다. 여러분 큰 빚을 내가지고 3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이겁니다. 이 중에 5천만 원 자기 자본으로 2억 5천 땡길 수 있거든요. 거기다 전세까지 끼면 얼마인지 살 수 있거든요, 집. 그러면 그게 여러분 집입니까? 예, 아닙니다. 은행 집 사는 겁니다. 은행에 월세 주는 겁니다. 따라서 은행이 집주인입니다. 은행이 방 빼. 그러면 빼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거의 다 실은 월세 사는 겁니다. 그걸 돈을 집주인에게 주나 아니면 은행에게 주나 이 차이일 뿐이죠. 그냥 다 월세 사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목줄을 쥐고 있는 은행이 필연적으로 부실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은요, 자산을 매각합니다. 은행은 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의 자산 매각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만기 연장 거부로 나타나고요. 둘째, 원금 일부 상환으로 나타나고요. 셋째, 추가 담보를 요구합니다. 이 세 개 다, 이 중에 가장 악성이 만기 연장 거부인데요. 그러나 만기 연장 거부가 최후의, 은행이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어떤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요거를 잠깐 뺀다 할지라도 원금 일부 상환 그리고 추가 담보 요구만 해도요, 우리는 아주 힘들어집니다. 너무 힘들어집니다. 지나치게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금리 인상이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가지고 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6가지의 폭탄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릴까요? 메모하세요. 아시아의 신흥국이 이겁니다.
그러면 부채위가 발발하고 신용 등급이 강등됩니다. 내수가 침체가 되고 좀비 기도들은 부도 혹은 구조조정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자영업이 몰락하며 결국 이것이 은행 부실로 나타나 은행은 만기 연장 거부, 원금 일부 상환, 추가 담보 요구 등 이 세 가지 화살로 여러분의 심장을 겨눌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화살 중에 하나만 맞아도, 하나만 심장이 관통돼도 우리는 죽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 여러분이 처한 삶의 위기는 지금 이런 수준입니다. 끔찍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끔찍합니다. 제 예측이 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지구촌이 실행하는 양적 완화나 금리나 이런 정책들은 마지막 불꽃놀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빚더미 상태에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빚내라, 빚내서 집 사라, 그리고 금리 인하까지 한국 경제를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게 만드는 마지막 불꽃놀이가 지금 진행 중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물론 금리를 미국이 몇 프로로 올릴 것인지에 대한 그 불확실성은 있지만 어쨌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은 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일순간에 망할 수 있는 아주 취약한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2의 IMF가 아니고 그냥 한국 경제가 쑥대밭이 된다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남은 때를 사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민 갈까요? 이민 간다고 해결될까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그래도 규모면으로, GDP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규모면으로 11위 대국입니다. 이런 나라가 무너지면 다른 나라들은 괜찮을까요? 연쇄 파국에 치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어디를 가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회복교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김전사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닙니다. 살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잘 죽을 수 있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 잘 죽는 복 주세요. 정말 잘 깨끗하게 죽을 수 있는 복 주세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죽어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복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는 시점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이 설교를 쟤는 지나친 비관론자야 라고 들으셔도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세상을 향한 욕망, 그리고 욕심, 집착, 이제는 버리셔야 됩니다. 아니, 버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버려야 된다와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내가 버려야 된다는 것은 내 의지로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인데,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내가 버리고 싶지 않아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이끌림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을 향한 욕망과 욕심과 집착을 버려야지, 끊어야지 라는 시기가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그러고 싶지 않아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위기가 여러분의 삶에 이제 들이닥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정말 모든 삶에 대한 소망들을 접고, 물론 그렇다고 거듭 반복하지만
지금 하던 일 다 멈춰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를 해도 나 지금 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내 꿈과 내 비전과 내 야망과 그걸 향해서 달려갔다면 뭐 직장 생활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런 것에 대한 꿈과 소망과 희망과 비전 이런 세상이 주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저 오늘 하루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살아서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오늘도 한 끼를 먹을 수 있게 감사하신 그렇게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공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라는 뜻입니다. 그 길은 그렇게 사는 길은 회복교의 결론입니다. 늘 한결같은 결론입니다. 그렇게 사는 길은 오직 기도와 말씀뿐입니다. 공부 때문에 기도 시간을 등한시했습니까? 직장 때문에 말씀 보는 시간을 등한시했습니까? 여러분은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직장 때문에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공부 때문에 더 많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영으로 사랑하는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나타날 이런 금리 인상이 불러올 6가지 파국은 많은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베리칩, 온몸에 은행을 입고 다니는 시대, 그리고 실질적으로 베리칩을 받으라고 뉴스를 통해서 나타난 이런 시대, 그리고 후쿠시마의 재난, 자연의 징조, 세상의 징조, 경제의 징조, 사회의 징조, 국가 마옥의 전쟁,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일촉즉발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모두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금리 인상이 불러올 파국을 연결해서 보신다면 훨씬 더 금리 인상이 불러올 6가지 파국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대환란이라는 창세 이전에도 창세 이후에도 없는 엄청난 대환란이라는 그 끔찍한 날이 도래할 그 시간이 시시각각 우리의 삶에 조여오고 있습니다. 회복교 성도 여러분, 이런 시기, 이런 시국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제가 결론을 아까 내렸지만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이제 대환란이 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리 인상이 불러올 6가지 파국, 그리고 저금리가 뉴월드오더가 국민들을 그리고 그 나라를 파괴하는 전략이라는 그 증거들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성경에 예언해 놓으신, 써 놓으신 그 대환란이 열리려는 시점과 너무나도 공교롭게도 합해져서 우리의 삶에 지금 들이닥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수선한 시국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나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여전히 세상에 대한 욕망과 욕심과 집착들로 똘똘 뭉쳐서 세상이 주는 꿈과 비전을 소망하고 있다면 잠시 이 설교가 그들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